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을 만든 일론 머스크가 도지 장관이 된다고 그래요. 농담 같은 얘기로 들리실 텐데 진짜예요. 도지가 뭐냐면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에피션시, 미국의 정부 효율위원회,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앉힌다고 발표를 해서 굉장한 파문이 일고 있죠. 신정경유착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요. 우리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 많이 잊어버려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게 어떻게 일어난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 사태는 누가 일으켰죠? 금융사들이 일으켰잖아요. 투자은행들이 주도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금융위기 일어났을 때 재무장관이 누구였냐? 헨리 폴슨이었습니다. 부시 정부였고요. 대통령 부시가 헨리 폴슨을 재무장관 앉혔는데 그 사람이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핸들링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골드만삭스 CEO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CEO 하던 기업인 골드만삭스에 100억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14조 원의 지원금을 몰아줍니다. 주범인데 주범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7천억 달러 규모,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 금융권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는데요. 자기 금융권 장관이 자기네 기업들을 도와준 셈이고, 오바마 정부 바로 출범하는데 그냥 이어봤습니다. 다 집행해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99%다, 뭐 1%, 상위 1%다 가져가는 사회 안 된다, 이런 운동이 또 미국에서 불길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미국에선 공화당 정부, 민주당 정부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월가하고 손을 잡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 기업가 눈으로 보면 이런 거죠. 금융이 갖고 있던 권력 우리가 조금 가져왔다, 이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의 시대,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분개하기보다 실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서 대응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미국 주가는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했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요인이 사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가지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홍춘욱 박사님 익숙하시죠 이제? 네, 많이 나오셨는데 다시 나오셔서 환율이 지금 1,400원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되는 건가? 트럼프 시대 환율 어떻게 되나? 이어서 미증시, 한국 증시 어떻게 되나 전망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최승병 박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죠. 나오셔서 테크노믹스 시간에 트럼프 시대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지금 입각할 인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다 입각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테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홍춘욱 박사님,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이 격동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시대의 세계 경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들어오자마자 이 미국 주가가 막 엄청 요동을 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아니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걸 팔고 나와야 되는 건가? 엄청 고민이 많으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미국만 혜택 보는 세상이 온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캐치프레이즈랄까 공약이 왜 우리가 남 좋은 일하고 사냐? 우리 걸 챙기자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라고 뭐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일단 뭐 테슬라부터 몇 개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또 미국장이 또 부러운 게 이렇게 시장이 엄청나게 랠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버리지 투자라는, 이제 혹시 뭐 그림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일단 뭐 그냥 말로 설명을 좀 하자면 그 레버리지 투자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예, 그림에 저 빨간 선이 미국 시가총액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레버리지 투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미수, 신용, 주식 담보대출 이런 겁니다. 빌려서 투자하는 거. 그래서 저걸 이제 마진뎁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마진뎁이라는 거를 이제 마진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어떤 레벨에 도달을 하는 순간 청산되는 그런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제 저거가 청산될 때 마진 콜 온다고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도 있죠.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금융시장이 대붕괴됐던 것도 레버리지 투자가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8년 당시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저 빨간 선이 주가인데 저 주가보다 저 파란 선 마진뎁, 그러니까 담보대출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나 규모가 컸던 거예요. 저 때는 엄청 컸네요. 예, 엄청 컸죠.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지수니까 뭐 좀 다르게 봐야 되지만 아무튼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폭발하다가 이제 저게 청산이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 골드만삭스니 모건 스탠리니 뭐 메릴린치 같은 애들이 이제 야 증거금이 부족해 돈 내놔. 없어? 그러면 오늘 하한가로 매도. 이제 그건 시장가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청산을 조금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억을 제가 자본금이 있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한 2억을 더 빌린 거죠.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3배 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억이니까 네. 주가 10% 오르면 3천이 생기죠. 처음에 1억만 투자했는데 3천 예, 생긴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 30%. 네. 왜냐하면 원금 대비 30%.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문제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내가 이제 3억까지 키워놨는데 여기서 30% 조정을 받으면 그럼 9천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금까지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죠. 네. 이제 이렇게 레벨이 되면 골드만삭스나 메럴린치나 모건 스탠리나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이걸 이제 저희들은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나 투자자한테 이제 투자은행에서 전화가 오는군요. 내일 저기 증거금 추가로 돈을 넣으세요.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당신 더 떨어지면 이게 그렇죠. 이제 디폴트가 우리가 나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 1,000만 원 정도까지 오면 우리는 하기로 당신하고 못 받겠지만 폰트 1로 다 적어놨다. 그 설명서에 적어놨다. 뭐그 계약서에 다 있죠. 그래서 못 넣어? 오케이. 내일 뭐 봅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일까지 주가 폭락하면 이제 이 사람이 미상환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담보나 또는 각종 이제 부채를 가진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 뭐 월급을 차압한다든가 이런 거 다 이제 사인 받는 거죠. 또는 당신의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가 이제 연쇄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 마진 뎁이라는 게 이제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를 때는 버블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데 다시 그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저 그림 보시면 최근에 미국 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이제 저기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마진 뎁 이제 부동 주식담보대출 또는 뭐 신용 미수 거래인데 저기 최근에 주춤하고 있죠.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주가 네, 오르는 왜 그러냐면 거에 2008 지난 8월 달 미 증시 흔들릴 때 다들 또 개미들이 다 많이 청산을 한 거죠. 와 이제 끝났다 그러고. 예, 그랬는데 이제 미 연준이 금리도 인하해주고 뭐 이러면서 살렸잖아요.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보면 좀 매를 맞고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베팅을 인제하겠죠. 네네. 11월 지난 다음 저 통계가 나오겠죠. 월간 데이터니까. 그러겠지만 일단은 저게 굉장히 심각한 버블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이 바뀌어서 주가 부양하겠다고 막 그러고 경기를 개선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있지. 여기에다가 중앙은행은 또 금리 인하해 주지. 여기에 뭐 피해주는 모르겠는데 수혜주들은 확실히 보이니까 거기 베팅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서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옛날하고 비교하면 빌려서 무리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늘진 않았다. 덜 위험해 보이는 제가 봤을 때 2021년보다는 지금은 조금 덜 위험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PER,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네네네. 어떤 회사가 이제 10,000원짜리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주당 한 500원이다. 그럼 20배. 그렇죠. 이익의 20배에서 거래되는 기업인 네네. 거죠. 그러니까 요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면 20년 걸리면 원금에 도달, 순이익으로 원금에 도달하는 거고 이제 보통 20배라는 것은 이 회사가 그냥 정체돼 있으면 그 가격이 나올 리가 없죠. 20배를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익 성장률이 좀 빠르니까 복리 성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미래 이익 성장을 생각하면 이거 싸다. 이러고 이제 20배 투자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업 저기 그림에서 바로 이제 파란 선이 정보통신 기업들입니다. 네네네. 저 파란 선이 정보통신 기업이고 빨간 선이 이제 전체 평균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평균도 상당히 비싸지만 파란 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다 IT. IT 7개 기업들. 이제 요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되게 중요한데 보니까 2000년보다는 훨씬 싸죠. 그러네요. 이 닷컴 버블 때잖아요. 예, 2000년대에서.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비싼 건 맞다. 맞죠? 30배인데 PER이 30배면 우리나라가 10배인데. 우리 30년 이익 내야. 예, 30년 이익 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30년 이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걸 매년 2배씩 이익이 늘어날 거니까 5년 6년이면 끝나요. 네, 복리니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싸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걸 누가 합니까? 기대지. 아니 지금과 같은 속도로 5년간 성장한다. 야 그러면 사야죠. 네. 그러나 지금이 버블일 수도 있고 오버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징후가 아직은 뭐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요 차트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건 비싸긴 한데 2000년 정보통신 거품에 비하면 오 해자롭다. 그러네요. 그때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안전한 상황이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뭐 2000년처럼 버블이 붕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뵈면 그때 PR이 몇 배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저는 그때 현직에 있었으니까. 네네네. 예, 그때 100배였다. 100배까지 예, 나스닥 100 지수가 100배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 지수고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100대 기업들의 PR이 100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뜨던 기업들은 뭐 야후니 뭐 이런 예. 기업들이잖아요. 시스코니, 이베이. 그 네스케이프. 기업들에 비하면 그러면 지금의 엔비디아나 뭐 여기는 구글이나 이런 데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이익을 이게 많이 훨씬 이익을 많이.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뉴 이코노미가 20년 지나 현실이 된 거죠. 그때는 기대뿐이었고 네. 또 그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죽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이었고 지금은 이익도 많이 나는 애들이 AI 혁명도 주도한다. 왜냐하면 그 GPU 이런 가격이 그 엔비디아 GPU 이런 거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 비싼 가격을 들여서 뭐 몇백 개 가지고는 게임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네. 다들 몇 천에서 몇만 개 테슬라가 몇만 개 사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사들이는 그 수요를 지탱할 수 있는 돈이 예전에는 2000년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했고 지금은 자기 이익으로 부담을 하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번은 2021년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받을 때는 끝났다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치는 걸 보면 일단 펀더멘탈은 뒷받침되는 주가인데 이제 요새 오르는 기세를 보면 아이고 이것도 또 이제 2021년 꼴 날 수도 있겠구나 싶은 부분은 좀 있죠. 네. 경계심은 좀 들지만 그때 저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 닷컴 버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경제부 기자로 그 증권 전문가들 많이 취재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익을 보고 기업을 평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앞으로 이제 뭐 PDR이라고. 예,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쇼. 예, 2021년에도 우리나라 모 증권사에서 그런 정말 되도 않은 보고서를 써서 또 현혹하는 걸 보고 장이 끝났구나. 예, 그리고 그때 주식 다 팔아서 달러로 갔는데요. 이제 그런 징후가 또 나오면 또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드림만 갖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테슬라는 차 팔아서 차 판 돈으로 AI 투자하는 예, 거고. 뭐 이렇단 흑자가 나니까 말씀이죠. 일단. 그러네요. 그 회사는 계속 적자 나다가 이제 한 2년째 흑자 나는 회사니까. 네. 그리고 흑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 회사가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2021년에 버블이다 그랬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뭐 비싸다지 버블이에요 이거는 호구예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가격인 거죠. 그러네요. 애플도 그렇고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기업으로 가도 어쨌든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메타나 하는 구글의 거죠. 이익을 보고 있으면 네. 특히 요새 뭐 스레드라고 네네네네. 예 그래서 새로운 SNS 죠. 예, 메타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참 제가 싫어하는 회사인데 페이스북 경영하는 거 보고서 뭐 이렇게 엉망으로 운용을 할까 싶을 정도로 페이스북 솔직히 엉망이잖아요. 유저로서는 그렇죠. 예, 뭐 탑골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 뭐 그 안 좋은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노인정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됐는데 그 보면 뭐 광고가 포스팅 2개의 광고 하나씩 올라오고 그 광고라는 것도 죄송하지만 어떤 그런 땡 매매를 연상시키는 캐슬 트레이딩을 연상시키는 그런 광고들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 회사 망했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스레드 하는 거 보고 예, 저도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가 어렵고 이 네트워크 인스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 강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장사를 하려면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좌판을 너무 잘 만든 거기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라고 요새 뭐 부르십니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제미니 같은 경우는 옛날 처음 쓸 때보다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그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컴플렉시티도 있고 정말 쓸 게 너무 좋은 게 그리고
나날이 성능도 향상되고 저희들이 사용법도 익히고 하니까 와 이쪽은 정말 무궁무진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허구에 올린 탑은 아니고 뭔가 밑에 탑은 좀 밑에는 든든한데 이제 야 그걸 감안해도 이건 좀 심하지 않냐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네. 그래도 30배인데 30배와 100배는 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저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면 네. 내년에는 15배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익이 2배 늘면.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이거 가능하진 않다라는 걸 저도 인정하지만 일단 이익이 작년 올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이 보이니까 네. 특히 얼마 전에 뭐 넷플릭스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흑백요리사 재밌었잖아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제 끝났어 그럴 때마다 터지는 걸 보며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을 함부로 이제 공매도를 치거나 매도 포지션을 잡는 건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기에 이제 연준의 실체까지 지난번 제가 나와서 이야기했으니까 네네네.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너무 갑자기 해버린. 그것도 갑자기 그렇지만 많이 0.5는 네네.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지금 뭐 벌써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기름을 부었네요. 예. 미국 증시에 대해서 홍 박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 레버리지 상의 위험은 예전보단 빚내서 투자하는 비중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하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었다. 그런 말씀 한 가지 하고 그리고 미국의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중심으로 한 이 IT 기업들의 이익이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는 떠받치고 있다. 2000년하고 비교하면 두 가지 점에서 위험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뭐 덜 무서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또 금리도 인하해 주니까 갑자기 이제 약간 이런 기분 있잖아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오늘은 치팅데이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딱 푸는 그 기분이 좀 드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되게 긴축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불황에 대해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위기였는데 채 3달도 안 지난 8월 초를 생각하면 네네. 블랙 3달도 안 먼데이였는데. 지났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좀 과열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허리띠를 풀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하시고요. 근데 지금 더 눈길을 끄는 게 사실 비트코인인데 가상자산 랠리가 계속되네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설명이 안 됩니다.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그래요? 이제 이 가상자산의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제가 좀 사이가 나빠진 이유 중 제 주변에도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사이가 나빠진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그걸 몰라서 그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자산인데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다른 자산과의 연관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업들의 순이익 미래 성장성 이런 걸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상자산은 그게 없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기금리하고 비트코인.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트냐면 1000배입니다. 1000배. 오른쪽에 1000이라는 글자가 잠깐 사라져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0.01이 83,000이 됐는데 뒤에 1000이 생략된 거니까. 저게 지금 파란 선이 비트코인 가격인 거죠. 예, 그래서 빨간 한 칸이 이제 그 지수로 올라오는. 네네네. 그러니까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정렬한 것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0년부터 이 시계열이 존재하는데 2020년까지가 10,000배 더 난 거니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10,000배. 아니 거기가 10,000배고 거기서부터 다시 100배가 또 나왔으니까요. 지금 저게 지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신 그렇습니다. 거죠.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낮춰놓은 좋았던 거예요. 시기는 2014년까지고요. 이제 그거는 뭐 끝났고 그 다음부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빨간 선이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인데 금리 올라올 때마다 이 가상자산의 가격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이 자산은 일단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그렇죠?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 갖고 있다고 돈이 나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분 계시지만 루나 한 번만 보고 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신용 경제, 신용 창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갈 길이 저는 100년은 남았다라고 보는 쪽이니까. 왜냐하면 화폐라는 게 그렇거든요. 네. 우리가 개오지 조개부터 시작해서 금으로 갔다가 지금 종이 화폐로 오는 과정에서 겪었던 인간의 신뢰 상실과 신뢰의 다시 회복 과정을, 그래서 제가 돈의 역사를 쓴 거고요. 네. 그런 책을 쓰면서 화폐라는 게 굉장히 취약하면서도 이게 단단한 어떤 심리적인 종교의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비트코인이
0이다. 가치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믿지 않는 게 그럼 개오지 조개는 뭐가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다 우리 중국 북방 쪽에 무덤을 파면 네. 개오지 조개밖에 안 나와요. 아, 그때 화폐로 사용을 하고 그럼요. 있었던 건가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오지 조개라고 검색해 보시면 재밌는 조개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단단하고 예쁜. 그게 어디서 나냐면 인도양에서 납니다. 네. 근데 인도양에서 나는 조개가 중국 무덤에서 나와요. 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영역인 거지 이건. 그럼 그 영역을 다 커버하는 화폐 역할을 했다는 했겠죠. 뜻인가요? 근데 무역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무덤에 넣은 거 보면 지금 우리가 금으로 보는 그러네요. 다이아몬드로 보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개 10개 드릴 테니까 밀 한 포대 주세요. 아니, 뭐 집 밀 정도, 주세요. 예, 집이죠. 거기. 집 주세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됐다. 예,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표 화폐예요. 이게 오수전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한나라 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고 반날 검 화폐가 나왔다. 전국시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개오지족이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는 돈이란 건 국가가 한국은행이 이렇게 딱 승인해 주니까 우리가 믿고 쓰는 거잖아요. 개오지족에도 그때 뭐 왕이나 누가 이렇게 아니요. 승인해 줘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게 없는 거죠. 그런데 쓰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화폐는 신앙의 영역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적어도. 이제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에서 일단 비켜 나갈 수 있는 게 이걸 저 화폐라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세상은 다 그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화폐라고 믿고 싶은 것의 가치들을 좌우하는 요인은 뭐냐? 내재 가치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고 채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암만 공부해봐도 잘 모르겠고요. 그게 왜 된다는 건지 요새 전력 요금이 빠지면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건지 셰일 오일 혁명을 일으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설명이고 결국 남아 있는 설명은 대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기존에 있던 화폐 시스템을 대체하는 존재로 보면 설명이 가능한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화폐 시스템의 매력은 뭔가? 금리죠. 네네. 예, 정부가 지급 보증해주는 은행에서 왜냐하면 예금 보험을 해주니까 예금 보험 해주는 은행에서 지급해주는 이자율. 정부가 발행한 채권, 종이 쪼가리에 대해서 정부가 군사력으로, 발권력으로, 행정력으로 인정해주는 금리. 그게 국채금리잖아요.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가격도 저렇게 변동성이 말도 못하잖아요. 네. 변동성이 말도 못하는 저런 그리고 현금 흐름도 없는 자산을 그냥 저게 미래의 달러가 될 거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너무 베팅해야 되나? 딴 데 좀 다른 지갑을 차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상승 탄력들이 둔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미친 것처럼 오르고 있는데 네. 4.5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오르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거는 뭐의 영역이냐? 트럼프의 영역인 거죠. 트럼프가 증권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해고하겠다. SEC 위원회 위원장이 왜 해고되냐면 이 사람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각종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예, 그런 쪽에 있는 입장인데 이 사람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자기 친한 사람을 SEC 증권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앉히겠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관련돼 있는 상품의 개발이 엄청나게 쉽게 해서 비트코인 커버드 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요새 커버드 콜 상품들이 네네네. 인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많은 옵션 거래 상품들까지도 아. 시장에서 엄청나게 자유롭게 거래가 지금 선물만 거래되는데 네네. 선물, 현물, ETF만 있는데 각종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다양한 종류의 옵션이 가미된 다양한 상품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그 얼마 전 비트코인 ETF의 상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을 때가 되게 많고 실제로 많이 없어졌죠. 네네. 가상화폐 거래소.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우리께 해킹당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뭐 북한의 사이버 전사님들이 해킹한다 그러잖아요. 네. 자, 이걸 보면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걸 믿고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투명한 거래와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ETF 상장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경쟁 ETF들, 다양한 ETF들이 상장이 나오는 순간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저는 뭐 선물 ETF만 조금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선물 ETF는 하기 싫은 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큰 ETF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물을 만드는 과정에 비용이 상당히 커요. 그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절감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길들이 엄청나게 생긴다라면 시장이 커지죠. 아. 예, 그거에 대한 기대라고는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트럼프 취임하고 시장 금리 오르는 게 왜 비트코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설명이 안 된다. 예,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업계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제가 포기한 이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당시 이걸 몰라서 그래라고 이야기하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채굴 관련된 전력 요금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잘 대화가 안 되니까 아 이거는 그냥 그거의 관계구나 신앙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석을 전망을 포기하고 해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이 트럼프의 권력을 타고 비트코인이 지금의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지위로 올라가서 미국의 달러화처럼 기축통화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 아닌가요? 투자자. 예, 그거는 자살행위죠. 그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그런 대통령이 있다면 쿠데타로 실각하겠죠. 아, 처형당할 것이다. 기존에 왜? 왜냐하면 이 종이화폐 시스템에 기반한 실물 세계의 기득권들이 네. 그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 있는 은행들이 새로운 화폐가 나오고 저건 통제 불가능하고 익명화가 되는 비트코인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범죄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네. 익명화, 랜섬웨어 걸려보면 압니다. 그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잖아요. 왜 이런 식의 화폐들이 그동안 잘 안 나오고 국가와 갈등을 빚었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트럼프는 마약과의 전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지난 정부 때는 멕시코 카르텔이 위치한 거점 지역을 향해서 핵 버튼 누르려고 그랬잖아요. 네. 에스턴 전 국방부 장관하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회고록 나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마약을 혐오하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잖아요. 술, 담배, 마약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마약 집단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자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화폐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건 그 전형적인 그냥 파퓰리스트예요. 그러면 인기를 비트코인을 끌기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인기 끌려고 활용은 했지만 실제 이거를 화폐의 지위로 올려놓기 위한 노력은 할 수는 아니 없다. 자살할 수도 있죠. 제가 왜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렵습니다. 아니 2021년 초에 자기가 낙선한 것은 음모 때문이고 네. 내가 정통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반란을 촉구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한테 뭘 바라는지 왜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가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대체화폐가 나온다라는 건 자신들의 독점적 화폐 유통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존엔 그랬어요.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기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그랬었죠. 갑자기 대선 앞두고서는 미국을 암호화폐 시장에 뭐 본거지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는 공약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이해상충에 걸리는 문제들이 세상이 천지인데 그 천지를 다 해결하겠다. 그걸 우리는 파퓰리스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충하기 때문에 아마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그 사람 마음이죠. 네, 아니, 자살할지. 저 사람이 제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면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혹시 우리가 트럼프 임기 중에 미국에서 쿠데타가 나는 아니 꼴을 뭐 볼 수도 있는 이번에 겁니까? 그 국방장관 임명하고 하는 거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군대에 대한 통제를 함에 있어서 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국방장관을 앉히면 현직 군인들, 사성장군, 삼성장군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커리어를 쌓았던 미국은 수많은 전쟁을 한 나라잖아요. 네. 암만 문민 통제에 대한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지만 굉장히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영광급 출신의 폭스뉴스 앵커를 국방장관으로 앉혔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워크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PC 한 사람들은 다 나가라. 네. 근데 그게 무슨 죄인가요? 아니 그게 무슨 죄인가요? 살인을 저질렀나요?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냥 양성평등해야 되고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성향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범죄 행위냐. 저도 너무 심하게 나간 면이 있다. 군대라는 집단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게 범죄인가? 그런 사람은 다 내보내야 되나? 와 하나회인가? 이게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 센 얘기를 했죠.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죄송합니다. 또라이들 집단인 거고요. 이제 이 또라이 집단들이 했던 과거에 아주 큰 실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케네디 정부의 피그만 침공 같은 일들이 군사정보범주의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도록 유도했다가 우리가 중국을 이번에 몰락시키자. 라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니, 시나리오에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피그만 침공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이 다 피그만 침공 실패한 다음에 줄줄이 거 다 잡혀가고 그 꼴 보고 이거 미국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또 카스트로 입장에서는 미국의 침공이 이렇게 눈앞에 와 있다라면 우리가 해구산이 필요해 하고 호르시초프에게 전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네디 같은 사람조차 초보일 때 그런 실수들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의사결정의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 과정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잖아요. 우리는 백면 서생들이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백면 서생들이 이념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성공만 보고 계획을 짰지 만에 하나 실패할 수 있는 대안의 대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짰다라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만장일치 조직의 실패 사례로 케네디 행정부를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안에서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 환율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어쨌든 뭐 실행까지 가면 더 그렇겠지만 실행하지 않더라도 이런저런 시나리오가 이제 인선 뒤에는 흘러나올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세요? 지금도 엄청 떨어져 있는데 아니, 더 어렵습니까? 저 사람이 앉히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원래 자기 성향대로 하면 이게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예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가 그냥 만에 하나 잠깐 그 다음 표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못하고 갈 것 같아요. 트레이드 샥인가요? 아니요, 그 저기 아니면서 뭐죠? 대만 달러 전쟁. 가치 대 여기 EM. 나왔네요. 네네네. 대만 전쟁. 대만 전쟁. 이거 네네.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네. 얼마 전 이제 10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당신은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미친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내가 미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한다면 내가 중국의 관세 200%를 부과해서 혼을 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럼 군사적 행동은 당신은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제가 혼을 내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전쟁터에 우리 군인을 보내고 싶지 않아. 딱 이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고립주의. 네. 고립주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아니 우리가 에너지 작업자족도 되고 우리나라 내에서 수많은 물건들이 다 자력갱생이 다 가능한 나라인데 국제무역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비교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대로라면 중국이 대만 먹는 거 그 다음에 혼내주면 되지. 관세로 혼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도해서 음모론자들이 네네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도해서 푸틴을 지금 혼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면 이게 환율이나 우리 주가, 우리 환율, 우리 주가는 어떻게 2,000원 가겠죠. 환율이 계속 오를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이런 위험이 불거지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 해리스가 이겼으면 1% 미만이었겠죠. 이 리스크는. 그러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10원이다 예를 들어서. 네. 1%면. 근데 트럼프는 어떻게 보세요? 자, 4년 내 중국과 죄송합니다. 대만과 중국 간에 미사일 한번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몇 프로 보십니까? 자, 이게 사람마다 다를 텐데. 1%보다는 높을 것 높죠. 같아요. 네. 한 10% 된다고 하면 환율 100원은 올라야죠. 이 리스크를 지고 있는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원화를 꼭 사야 됩니까? 아니 소장님 같으면 사시겠어요? 안 사죠. 안 삽니다. 저기서 미사일 왔다 갔다 하면 한반도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대만 사야 됩니까? 안 사겠죠, 당연히. 중국도 사야 됩니까? 중국 더 안 사겠죠. 필리핀 사야 됩니까? 그럼 다 베트남 사야 빼겠네요. 됩니까? 다 빼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아 통화가 대폭락 중이에요 지금 다. 심지어 인도 루피마저 폭락 중입니다.
우리만 원이 1,400원 간 게 아니고요. 다른 통화 N도 지금 152, 153 뚫었고요. 다 달러에 대해서 아시아 통화가 죄다 다 폭등입니다. 환율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저 사람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그리고 대화의 기법이 예 아니오로 절대 대답을 안 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런 말씀인데 근데 그 지점에서 제가 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홍 박사님 이거 오셨으니까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저 보내주셔야죠. 아니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이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돈 뺏어가는 나라 나쁜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국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국들을 이제 어떻게든 흑자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10대 무역 흑자국 중에 하나인데. 네, 8번째입니다. 8번째. 그러면은 사실 달러화를 평가절하해야지 이게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 말에는 일관성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강달러로 가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바로 지금 소장님하고 제가 같은 의견이에요. 이 사람이 무역흑자를 줄이고 반세계화를 하려면 달러 강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달러 약세를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달러 약세를 해야 자기가 달러 무역흑자. 약세를 예. 해야죠. 그런데 말은 전부 달러 강세 말이에요. 아, 말은 달러 강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니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은 달러 약세 정책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시장은 말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긴 하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아직 행동은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이니까. 우리 하노이 회담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노이 회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회고록에서 다 봤잖아요. 폼페이오 회고록이나 볼턴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네, 네. 아예 그럴 거면 가지 마라 그랬는데도 가가지고 그 사단을 냈잖아요. 그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만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안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만나지 마라 그랬는데도 갔잖아요. 가서 또 딴 데 시간이 다 팔려 있다가 마치 다 오케이 하다가 갑자기 엎었잖아요. 왜 그런 리스크한 행동을 하면 그 뒤에 북한과 지정학적 갈등 특히 미사일을 얼마나 쐈는지 우리 기억 안 나세요? 2018, 19년은 미사일로 점철된 2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쐈죠. 네.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기대를 서로 주지 말고 안 만나면 될 걸. 만나서 뭐 평화회담이든 뭐든 할 것처럼 해놓고 평화협정이라도 맺을 것처럼 해놓고 발로 찼잖아요. 더 악화시켰다. 더 악화시켰죠. 그러니까 이 짓을 우리는 4년 내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왔잖아요. 지금 말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그 리스크 트럼프의 발언과 성격의 리스크 때문에 환율이 계속 더 오른다고 하면 우리 경제 우리 증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 당장은 나쁘죠. 당장은 나쁘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팔아 나가면서 오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좋죠.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왜 일단 첫 번째 디플레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이에요. 근데 환율이라도 상승 안 했으면 네. 사실 저는 마이너스 물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환율이 1,200원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두 번째. 거의, 네. 아니 그게 없는 우리 그러네. 강제로 우리가 아베노믹스 아니면 뭐 윤노믹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두 번째.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나빠요? 수출 기업들은 좋겠죠. 좋죠. 네. 예, 수출 기업, 내수 기업 다 망하는 것보다 내수는 부동산 PF 때문에 이러는 거지만 수출 기업이라도 잘 되는 게 낫지 않나요? 경제를 보면. 환율 상승이 장기적으로는 더 낫다. 그렇죠. 근데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면서 거꾸로 이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낮아지고. 그때 생각해야죠. 저 사람이 언제 그걸 끄집어낼지는 우리가 모르죠. 지금 저 사람은 자기 딱 1월 20일이죠. 네, 취임하는 취임. 날 종전시키겠다 그러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시키겠다는데 그 종전이 회담이 2차전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노이 회담을 생각하면 억지로 현재 국경선에서 중립하고 비무장지대 지켜질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참을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감이에요. 저 이거 종전을 받아들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 이분이 받아들였다, 제렌스키가 받아들였다 하면 다음 선거 이길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부르짖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학살당했던 그 지역 있잖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묶인 채로 학살당하고 강간당했던 그 지역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면서 게릴라전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리스크가 훨씬 더 크죠. 네, 전쟁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무슨 뭐 종전을 오늘 시킨다. 정말 파퓰리즘이죠. 네. 그 사이에 쌓여 있는 수백만의 사람이 죽고 다치고 끌려가고 피해를 입고 강간당했는데 그에 대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서 둘 다 친하다. 합의. 그러면 2차 전일 바로 2차 전이죠. 제가 봤을 땐 바로 2차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처럼 트럼프 트레이드의 결과로 뭐 미국은 계속 증시가 위험은 전보다 훨씬 좀 낮아진 것 같고 전에 거품에 비해서는 지금 거품 뭐 될 바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환율이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두 압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사실은 우리 경제를 덮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는 게 제가 그냥 빠질 땐 빠지면 조금씩 담읍시다.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내년 내후년에는 되게 좋아지니까 뭐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요새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 근데 우리 증시도 그렇습니까? 우리 증시도 계속 떨어지는데 담을 때 되면 담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를 이제 희망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같이 트럼프 내각 지금 속속 인선이 되고 있는데 그 내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홍춘욱 박사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후속 인선 속속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 충격파가 만만치 않은데요.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이 인선들이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테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일 충격인 거는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의 도지 네. 수장 선임하겠다고 도지가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션시죠. 네, 정보 그죠. 효율 이름도 기억해졌죠. 참. 네, 거기하고 좀 네. 충격이었는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지금 뭐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또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압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후속 인선들을 차곡차곡 발표하면서 벌써부터 뭐 취임 즉시 그냥 그 당일부터 몰아붙이겠다는 이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뭐 한 명 한 명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인선들이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는 했지만은 또 뭐 그에 못지않게 파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야 이거 진짜 이 당선 뒤에 얼마나 폭풍이 몰아칠지 진짜 다들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우리 10만 전자 얘기했던 4만 전자는 10만 전자에 4만 전자로 지금 막 바뀌어가지고 삼성전자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어제 진짜 4만 전자 터치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냥 딱 그 앞에서 멈추고 오늘은 조금 반등하는 기세이긴 한데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것도 트럼프 영향이 큰 거죠. 네,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뭐 요 앞 시간에 홍춘욱 박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위험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제3국,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한국 투자가 굉장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뭐 삼성을 둘러싸고 뭐 사실 뭐 저도 있어봤지만 계속 이제 제기돼 왔던 불안한 그런 기색들이 요즘 그게 막 겹치면서 요즘 특히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네. 차기 정부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벌써 저희가 지난주 한 주 전에 바로 뭐 당선 그 후폭풍 얘기했었는데 그 직후에 비서실장부터 인선 발표가 있었죠. 그때 수지 와일즈, 수지 와일즈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사실 그 동안은 별로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은 아니었는데 이제 막후에서 무게감 있게 딱 잡고 있는 모습이 아는 사람들은 진짜 여걸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딱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여성이 발탁된 최초의 케이스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거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묵묵하게 원래 비서실장의 역할이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런 면에서 뭐 그것까지는 납득할 만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는데 그다음 한 3일 뒤에 10일에 드디어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 불법 이민 국경 통제 문제를 갖다가 책임질 사람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충격이 대단했죠. 딱 10일에 딱 발표한 것이 내가 국경 차르로 이 톰 호먼을 임명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했어요. 짜르는 러시아 황제 아니에요? 네. 무슨 그런 직책이 있나? 저희도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볼더 짜르 이게 미국 공무원 직책 중에 이게 짜르라는 직책이 있나? 이게 뭔가 잘못 드러났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 자리를 갖다가 뭐 요걸로 잡은 건 아닌데 이 사람에게 어쨌든 이 국경 통제의 대권을 맡기겠다. 그런 의미에서 막강한 러시아 그 황제를 의미하는 짜르를 갖다가 붙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톰 호먼이라고 이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을 이제 전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그 전부터 이민 정책에 있어 초강경론을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갖다 그냥 딱 발탁을 해갖고 볼더 짜르에 임명하겠다고 했을 때 진짜 올 것이 왔구나. 진짜 쫓아내려나 보다. 그 생각을 막 했었죠. 또 멕시코 경제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 보더 짜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여주게 된 또 배경에는 지금 뭐 아무래도 멕시코라든가 뭐 여러 남미 국가들 정정이 불안한 그런 나라에서 많이 밀려오고 있고 뭐 필리핀 같은 데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저임금 막 그 일자리를 빼앗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걸 다 몰아내겠다라는 그런 일성들인데 뭐 이런 쪽으로 다시 밀어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당사 국가들 뭐 멕시코나 남미 여러 국가들 뭐 필리핀까지 지금 굉장히 난리죠. 이게 그럴 만도 한 것이 사실 본국에서 먹고 살만하면 이 사람들이 넘어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본국에서도 사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메리칸 드림밖에 나의 살 길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오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인데 특히 이런 저임금 불법 이민자들은 근데 이 사람들을 당장 송환시키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하고 살겠어요. 거기서도 결국에 굉장히 절박한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에서는 그 수가 한둘도 아니고 당장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만 해도 거의 500만 명 얘기하고 있는데 몇백만 명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이 사람들을 수용할 지금 시설이나 그런 거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네요. 그리고 뭐 더군다나 제가 또 놀란 부분은 이 사람들 갖다가 송환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은 법치국가니까 그렇죠. 네. 나름의 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이 무려 1798년에 제정된 외국인 및 폭동선동 치안법을 꺼내들려고 하고 있어요. 1700년대에 제정된 법을요? 네, 원래 미국이 성문법 국가가 아니라 이제 관습법 국가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어놓은 법을 갖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데 이 법을 꺼낸다는 거는 진짜 거의 이거 200년도 넘게 전에 그러니까 건국 초기에 만든 법이거든요. 이게.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770년대잖아요. 네, 뭐 한 20년 지나서 만든 굉장히 초기법인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당시에 관습법을 막 꺼내기 시작하면 무슨 굉장히 엉뚱한 법령들이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다 사문화돼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또 끄집어내는데
이게 사실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나폴레옹 프랑스 네네네. 혁명 뒤에 네. 나폴레옹이 집권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잠깐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이 전쟁 비슷하게 했거든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미국에 있던 미국 국적이 아닌 프랑스 사람들 갖다가 이거 적성 국가다. 이 사람들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그동안 어떤 목적으로 주로 쓰였냐면은 전시회.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당시에 미국에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주축국 이 시민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때도 좀 꺼내 들었는데 이런 보통 전시회나 막 갑자기 꺼내 드는 법을 이번엔 이걸 써서 평시에 불법 이민자 추방에 쓰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화들짝 놀라는 부분이죠. 쫓아내는 데에 1700년대에 전시에 사용하는 법을 갑자기 꺼내 들어서 네. 그거 찾느라고 참 법률가들 좀 고생은 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저는 국경 차르는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국경을 지키는 그 철권 통치 국경 황제로 임명할게요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다는 건데 원래는 미국이 국토안보부라는 부처가 있잖아요. 그죠, 장관도 있고. 9.11 이후에 국토안보부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요. 그쪽이 국경 관련된 업무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건 또 따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도 발표했는데 이건 12일에 크리스티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갖다가 발표했어요. 이분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정식으로 네, 이분은 발표를. 정식으로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했고 근데 장관 말고도 이런 새로운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동안 국토안보부가 이거에 대처에 미온적이라고 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식 부서로서의 역할은 계속 하고 그거 외에 별도의 이런 1798년의 법을 꺼내 들어서 이걸 집중적으로 행사할 권한을 또 톰 호만에게 주겠다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서실장 다음에 지금 국경을 어떻게 막고 이 이민자들 추방을 어떻게 할지에 관련된 인선부터 발표했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벌써 얘기하는 이게 그만큼 이번 대선 때부터 불법 이민자 문제가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미국의 민심을 좌우한 얼마나 큰 이 꼭지였는지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요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톰 호만이 연 100만 명씩 추방하겠다. 지금은 보통 추방 규모가 10만 명 정도 내외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10배, 20배씩 추방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벌써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한 이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서 저임금 노동을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추방되면은 미국의 자영업자들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는데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지금도 미국에서 뭐 TV나 이런 것들 되게 이슈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건 뭐 그동안 이 그런 사회 하층에서 이 그런 좀 낮은 임금이지만 감내하고 있던 수많은 미국 시민들이 내 일자리 불법 이민자들한테 뺏겨서 지금 벌이가 없어 막 이런 불만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단 미국 분위기는 확실히 알 수는 있겠네요. 네. 어떤 그런 우리 일자리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뺏어가는 것 같아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이 박탈감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끼치는 건 우리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으니까 네. 외교 국방 쪽에 인선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거야 뭐 미국의 국내 내정 문제가 직접적인 거니까 저희는 국방, 외교, 안보 이쪽이 굉장히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11일, 12일 요 정도에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들으면서 다들 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죠. 일단 면면 하나하나가 초강경파들이고 트럼프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바른 소리 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평가들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발표한 게 국가안보보좌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죠. 발표했는데 마이클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이 발표가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군 경력에서 좀 투사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린베레 출신이에요.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고 뭐 동성훈장도 받았고요. 근데 뭐 이 사람이 하원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대중 강경론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 전부터 우리는 지금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다.
뭐 거의 소위 얘기해서 빨갱이 소리 하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뭐 지금 우리 학계와 여러 요소에 중국 스파이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 사람들 지금 색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메카시즘이 연상되는 부분들까지 막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이 국무장관, 외교 쪽 하는 국무장관일 텐데, 국무장관 아직 확정 발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하마평호 제일 가능성이 높은 게 그 마크 루비오 있지 않습니까? 마크 루비오. 네, 이 사람도 플로리다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상원 의원이고 뭐 한때 경선에 나섰지만은 뭐 지금 한 지난 몇 년 사이에 탁 트럼프 충성파로 바뀌어갖고 트럼프 입맛에 맞는 이 굉장히 반공적인 이 메시지를 많이 냈죠. 저기 쿠바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쿠바계 이민 2세죠. 특히 쿠바계들이 아무래도 공산화 이후에 이 사람은 물론 이 집안은 공산화 전에 넘어오긴 했지만 쿠바계들이 카스트로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공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저도 그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출신 네. 국민들이 더 보수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더 반북. 네, 더 상당수 분들이 그러시죠. 그렇죠. 그게 떠올랐어요. 쿠바계인데 더 이민자들에 대해서 강경하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히스패닉 중에서도 네. 쿠바계 하면은 우리가 보수 이미지로 딱 박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네요. 그런 분이 지금 무려 국무장관,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 두 명 봤을 때 이게 플로리다계 굉장히 뭐 강성 이미지가 있는데 이들의 내놓는 지금 메시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 대중 강경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 왈츠의 메시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왈츠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온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에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 우리가 전략적 확실성을 이제 강조해야 될 때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보면은 우리가 뭐 계속 반도체 관련된 법안만 보더라도 중국 압박에 있어서는 사실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다만 다른 점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적대시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경쟁자니까 발반은 줄게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왈츠 같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중국을 적이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모호하게 대하니까 우리의 주변 동맹국들도 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줄타기 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동맹국들에게 뭐 이렇게 우리도 대충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이익 챙기고 가면 되겠지라는 이런 인식을 준다라는 이게 이 사람의 지론이었거든요. 우리가 확실하게 중국을 적이라고 선언해야 주변 동맹국들도 안 되겠구나. 미국 편을 그냥 무조건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확실하게 그 점은 있어요. 이런 전략성 모호성에서 탈피해주는 대신에 동맹국들에게도 우리가 확실한 이 안전 보장을 해주자. 동맹국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네가 중국 대신에 우리 미국만 믿고 있어도 우리 형님만 믿고 있어도 안전 보장 확실하게 해주고 우리가 뭐 대신에 뒤는 챙겨주니까 걱정 말고 우리 편을 들어라. 이런 쪽으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전 이게 굉장히 다시금 꺼내 들으면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앞으로 기조를 설명할 굉장히 중요한 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양반이 계속 얘기한 게 대만도 그래서 대만 불안하게 하지 말자. 확실하게 우리 대만은 무조건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약만 안 맺었지 거의 뭐 군사동맹 수준의 약속을 해주자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이 해온 걸 보면은 이거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이전에 트럼프 워딩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양가적인 게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자유 동맹을 중시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고립주의적이기 때문에 또 대만의 TSMC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돈을 내고 들어와야지 왜 보조금을 받고 들어와? 뭐 이렇게 막 약간 적대시하기도 하고 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무력 개입이란 말을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혼내주겠다 이런 말만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또 인선을 보니까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월츠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된 게 그래서 상당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물론 뭐 이게 트럼프의 생각을
100%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좀 달라질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평소에 이런 주장을 해온 것이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는 이익을 챙기면서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가 좀 확실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나라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은 대북 강경 기조하고를 가져가면서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그렇죠. 북중러를 동맹 좀 특세하고 적대시하는 있죠. 네. 하나로 묶어서 적대시하는 듯한 태도, 이 스탠스를 계속 외교적으로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잘 맞는 건가요? 이 월차하고는?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스가 한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기존에도 발언을 해왔는데 역시 기존에 뭐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도 했고 그때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 발언한 것 중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워딩을 보면은 나는 김정은이 지금 아무래도 대만 해협 분쟁이 계속 있으니까 대만 해협 분쟁을 기회로 보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우려한다. 이것은 세계의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김정은이 지금 보면은 그동안 중국 뒤에 약간 숨어 있었고 지금은 또 러시아와 준 동맹 관계를 맺으면서 싹싹싹이 북중러 관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이 교묘하게 자신의 몸값을 많이 올려왔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거 계속 방치하다가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북한이 몸값을 올리니까 당장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안보 불안 얘기가 나오고 뭐 핵무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한쪽이 뭔가 모호한 태도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꼴을 못 봐주겠다라는 그런 심산이 월츠는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트럼프 2기가 되면은 통미봉남에서 남한 패싱, 우리 한국을 패싱하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빅딜을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월츠의 이 태도를 본다면은. 근데 꼭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에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북한에게 너네 자꾸 이런 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고 너네 혹시 중국을 맞섰는데 저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대중전선에 동참할 생각 없겠니? 러시아랑 패키지로 해서 만약에 여기 들어올 생각했으면은 우리가 큰 거 줄게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중국을 척지긴 그렇고 계속 이렇게 말을 좀 계속 돌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곤란하지 하면서 오히려 판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그 역할을 하겠다고 사실은 자처하고 네.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 견제하는 역할을 아시아에서 하겠다는 우리도 듯한. 근데 우리도 아직 센스를. 그렇게까지 확실하게는 안 하고 있죠. 지금 아직도 중국과의 우리 교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경제적 실익 때문에 사실 우리도 중국을 적대시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바이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도 뭐 정경 분리를 적당히 실천하면서 중국과의 이익을 계속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물론 많이 뺏기긴 했지만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이 진짜 핵심 기조로 들어서면은 우리에게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동안에 그래도 그나마 조금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있게 해보려고 했던 네, 노력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제는- 강하게 해도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할 거 다 하겠다라고 해왔는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불가능해질 경제적인 수 있다. 부분에서도 계속 이 압박이 들어갈 거고 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이 그만큼 우리를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무역 제재를 가하고 할 텐데 과연 우리가 그 충격을 받아낼 만큼 지금 경제가 건강한가? 지금 뭐 계속 안 그래도 불안해서 여러 가지 위험 시그널이 있는데 이거 사실 되게 깝깝합니다 저는. 네. 지금 인선한 인사들 중에는 북한의 그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에 대한 것,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죠. 뭐 당선되기 전에 우리 언론이라든가 여러 뭐 싱크탱크에서 엘브리지 콜비 전 이제 차관보랑 많이 얘기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양반이 왜 이렇게 주목을 끌었냐면은 그 양반은 필요하다면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된다. 안보 부담을 짊어지기 위해서
핵무장을 용인하고 그 대신에 뭐 대중전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또 그 당시부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하마평에 올라갔고 야 그러면 우리 이 핵무장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각의 핵무장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제 큰 그랬죠. 반응을 이뤄내기도 했는데 이번에 뭐 같은 콜비가 안 되고 안 된 왈츠가 거죠. 됐습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핵무장의 가능성은 훨씬 넓어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왈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핵무장을 용인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책임져 줄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충분히 해구산을 제공해 줄 테니까 핵무장 같은 거 신경 쓰지 마라라는 쪽이어서 그 점에선 좀 그 부분은 약간 희망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근데 다른 부분에서 역시 또 충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핵심 포스트 중에서 우리가 언급 안 한 한 포스트가 있죠. 있죠. 국방장관 있죠.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입니다. 나도 엄청 충격이었는데 네. 그거 어떤 분인지 설명 좀 얘기 해주세요. 보셨겠지만은 국방장관의 이번에 된 사람이 피트 헥세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안 그래도 지금 인선들 중에 70년대생들이 많은데 트럼프를 잘 떠받드는 70년대생들이 많은데 이 양반은 1980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다들 보수 충성파이기는 한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경력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왈츠도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왈츠는 의원을 하면서 그래도 외교가의 이런 여러 분위기를 좀 파악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폭스뉴스에서 언론인하다 넘어왔거든요. 뉴스 진행자나 뭐 여러 뉴스 가지 진행하다가. 뉴스 패널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발탁된 이런 경우여갖고 그리고 물론 뭐 군 경력이 없진 않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학교는 좋은데 나왔죠. 근데 그 다음에 베어스턴스 유명한 거기 투자은행에서 애널리스트 좀 하다가 금융권에 있다가. 네, 금융권에 있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래갖고 장교로 복무하면서 여러 가지 뭐 관타나모에도 가고 쿠바에 그 다음에 이라크라든가 아프간 같은데 근무를 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무슨 뭐 중요한 대부대를 지휘한 건 아니고 민사작전이라든가 후방 관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최종 계급이 소령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소령이 소령이 뉴스 앵커하다가 국방장관이 됐다. 네, 이런 그리고 거네요. 2014년부터 거의 뭐 10년 동안 뭐 폭스뉴스에서 트럼프의 듣기 좋은 말만 하다가 우리로 따지면 종편 패널 같은 딱 컨셉이죠. 그런 컨셉이죠. 네, 군 출신 종편 패널인데 맞습니다. 한 10년 하다가 열심히 이렇게 정치인이 된 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해바라기 하다가 딱 국방장관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거는 깨는 겁니다. 충격이에요. 근데 미군은 어쨌든 간에 미군 장성들은 짱짱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그들이 이거를 받아들일까? 이게 장군들이? 분위기 안 좋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일기 때는 국방 장관들이 그래도 군 출신이 중에서도 경력이 아주 화려한 그런 뭐 거의 뭐 삼성 장군, 사성 장군의 전쟁 영웅들이 해갖고 미군에서도 딱 권위가 섰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문민 통제라지만은 미국 국방 장관이 권위를 가지려면은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잔뼈가 굵거나 옛날에 럼스펠드가 그랬죠. 네네네. 럼스펠드처럼 그런 식으로 행정의 달인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군 경력이 화려해서 딱 권위로 제압할 수 있는 이게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콜린 파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있었죠. 그 사람들 뭐 누가 뭐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소령 인물이 나부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뭐 소령님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꼭 여러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분의 그래도- 경력을 묘사하는 거고. 네, 그럼 뭐 지휘참모대학도 안 나오고 미군의 엘리트 코스라는 데를 하나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얘도 되는 건가? 라는 게 지금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라인을 보면은 어떤 네. 생각이 드세요? 이 피트 엑세스가 굉장히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게 특히 이 사람이 계속 그동안 트럼프 좋은 말만 해왔는데 지난 1기 행정부 때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김정은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거 할만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우려를 자아내는 건데 근데 이게 저는 가만히 보면은 국방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좀 축소되겠구나. 거의 행동대장 역할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자기 주관을 갖고 이 사람이 뚜렷하게 우리 국방군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백악관과 안보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라인에서 딱 뭔가 큰 그림을 잡으면은 국방부는 그거에 충실히 따라야지. 앞으로 뭐 여기선 철군하고
여기서는 뭐 과감하게 조정하고 저기서는 돈 뜯어내고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국방부 막 이제 조져갖고 국방부 하여튼 열심히 그 압박을 해갖고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식의 구도가 짜여질 것 같고요. 그럼 월츠하고 루비오한테 오히려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이 거기랑 드네요. 이제 몇 명 아직 더 들어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이 아무래도 머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헥세스 같은 경우는 행동대장 역할로서 이걸 쭉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두려운 구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딱딱 분담한다는 게 과거 같으면은 우리 일기 행정부 때 보면은 그래도 이런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렇죠. 사안마다 어떤 거는 저항하고 대립하고 충돌하고 조정하면서 그래도 균형을 이루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방향이 정해지면 정말 무섭게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렇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진짜 느낌이 다르네요. 뭐 네. 폼페이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일기 행정부 때 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또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불을 끼얹는 게 CIA 국장 또 인선 발표한 거죠. 네. 누구죠? 여기에 또 정보도 굉장히 정보 개통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CIA 거기에 중요하죠. 네, 거기에 유명한 또 존 래클리프가 들었습니다. 존 래클리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텍사스 출신 연방 하원 의원이죠. 이 양반은 뭘로 유명하냐면은 하원에서 가장 극보수 뭐 거의 한 세 손가락으로 꼽으라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인물이었는데 이 양반이 안 그래도 일기 행정부 때도 CIA는 아니고 거기 국가정보국장 DNI에 거기 수장을 지냈는데 그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 뭘로 유명했냐면은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원래 정보기관은 중요한 것이 국가의 이런 안보를 위해서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딱. 근데 이 사람은 겁 없이 막 거기 기밀 꺼내다가 정적들을 손봐주는데 이용하고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CIA까지 갔으니 야 이거 진짜.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이 노골적이지 않을까 지금 그 우려도 있습니다. 일종의 미국판 공안정국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검찰총장은 맷 게이츠를 임명했던데 맞아요. 맷 게이츠도 또 극단적인 성향 때문에 의회에서도 되게 싫어하던 의원 출신인데. 네,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은 뭐 검찰이랑 우리 또 국정원을 갖다가 손에 다 측근들로 앉히고서 국방부까지 예, 충성파들로 딱 앉힌 거잖아요. 이건 뭐 정보기관들과 이런 사정기관들 다 무섭다. 동원해서 무슨 무서워.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위험한 구도죠.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거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언급해 주셔야 되는 게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그 정보 효율화 부 네. 나치 장관이 예. 됐죠. 라마스와미하고 같이 이제 수장을 맡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주목되는 건 일론 머스크인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게 이제 헷갈려요. 저도 뭐 미국 정보 효율화 하겠다는 것까지 뭐 국내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런 안보 불안에 걸쳐서 지난주 대담하고서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에게는 다 안 좋은 시나리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계속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뭐 정부 구조조정 얘기를 하는 이면에는 이 빅테크의 수건인 규제 여파가 굉장히 그 중요한 기반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쾌도난마로 잘해서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그동안 관료주의의 비효율을 걷어낸다면은 미국의 기업들이 날개를 달 것이다. 진짜 뭐 지금도 미국 빅테크들이 잘 나가고 있지만은 이게 잘 되면은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테슬라 비롯해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이 일론 머스크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은 그 규제 여파의 혜택이 외국 기업에게 가는 거는 길을 쓰고 막을 것이고 다 미국 기업들이 독차지하게 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더더욱 미래 산업에 있어 강한 주도권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먹을 수 있는 떡고물은 뭐가 있을까? 점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테슬라가 더 잘 되면 현대 기아차에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닐 것 같고. 네, 예컨대 지금은 뭐 구글이 더 잘 아이오닉 되면 잘 팔고 있지만은 네이버한테는 안 좋을 것 같고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 현대기아차라든가 뭐 네이버나 삼성, 하이닉스가 먹을 떡고물이 있었는데 원래 전통적인 미국의 기조는 혼자 너무 다 먹으면 안 되니까 좀 개평도 떼어주고 떡고물도 떼어줘서 이게 넓게 관리하자는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미국 중심의 USA only 중심의 이런 정책이 잘 나가면 오히려 그것도 우리에게 우리 몫이 줄어들어서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가능성보다도 이게 잘못됐을 때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잘못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항상 우리가 행정, 규제 이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야 정부 왜 이런 부처가 있어? 왜 이런 규제가 있어? 이런 거 다 없애버리면 우리 뭐 그냥 더 족쇄 다 풀어버리고 헐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안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규제와 제도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 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미국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 역사는 진짜 탐욕을 추구해온 역사잖아요. 뭐 이민자들이 그 신천지에 와서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수많은 탐욕을 추구해온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다가 사고를 엄청나게 쳤지 않습니까? 무슨 공황도 발생하고 자 사기 사건도 엄청 크게 발생하고 하면서 야 이래갖고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하나하나 연방의 힘으로 제재해어 들어온 것이 지금의 연방 정부의 그 수많은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름의.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420 몇 개 되는 연방기관 99개로 줄이자는 얘기인데 이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쫙쫙 없애보십시오. 분명히 나중에 사고 터집니다. 그만큼 자본가들이 막 설치다가 또 대공황에 버금가는 당장은 넘어갈지 몰라도 큰 문제가 터질 텐데 만약에 그런 위기가 터진다면 우리 기업이 과연 온전할까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게 줄 서서 미국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라고 강권해온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이 잘못되는 날이 온다면은 그 충격을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과거에 여러 가지 경제 위기들을 그때 우리는 글로벌 경영으로 헤쳐갔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다른 시장들을 개척함으로써 그때 미국이 잘못돼도 우리가 버텨올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취약해진 구조에서 만약에 미국의 위기가 터진다 그러면은 그 충격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뭐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래도 악재 저래도 악재. 네, 일론 잘 머스크와 돼도 악재, 빅테크. 안 되면 더 큰 악재. 일론 머스크의 기획이 성공해도 악재, 실패해도 악재. 네.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미국 기업들한테는 어떨까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기업들한테는 지금 미국 기업들은 해볼 만한 그래도 승부수죠. 해볼 만한 베팅이다. 잘 되면은 진짜 뭐 앞으로 수십 년에 이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기술 주도권을 확실하게 공고히 할 수 있는 거고 뭐 안 되더라도 설령 잘 안 돼도 항상 뭐 대마불사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그걸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피해 보는 기업들은 있겠지만은 뭐 빅테크나 뭐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 하면서 속으로는 응원하고 있는 쪽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앞에 홍 박사님도 뭐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겠지만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불확실성에서 사태가 어떻게 급변하더라도 우리가 좀 생존을 모색할 수 있게 잘 계속 준비한다고 봅니다. 그 잘의 내용이 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생각해 봐야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혜를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최승병 박사님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벤트 하나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매일 2,000 통통 코인 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 할인 쿠폰인데 이게 가상자산이에요. 유튜브 채팅창 상단 링크에 있으니까 요거 들어가셔서 통통몰 앱 가입하시고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서 실시간 채팅창에 붙여넣기만 한 번만 하시면 이벤트 참여가 되고 그러면 이제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드린다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상단 고정 링크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 보셔도 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1시에 라이브 진행하고요. 내일도 어김없이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